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새벽 지훈책입니다. 25일 수요일이죠. 이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백척 간도에 서게 됩니다. 언론은 꽉 막히고 이제 누구도 권력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자고 이런 독재를 하는 걸까요? 토마스 홉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추악하고 야만스럽고 짧다. 이 짧은 인생에 왜 이리 탐하는 게 많은 겁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죠. 조지 메이슨이 헌법제정회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권력을 수중에 넣은 자는 언제나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을 증대시킬 것이 확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특질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질은 무엇일까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은 무오류라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고 후한무치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과 공모해서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그 일은 박근혜 당선 때 국정원 댓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정직한 통치자라면 진작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심 김경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이 되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누리는 권력의 정통성, 정당성이 무너지는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핵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권력을 사유화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입니다. 전 정권 때라면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와 처벌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로 월성원전 폐쇄를 밀어붙이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게 드러나 산업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데도 대통령은 아직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에다 이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도 단 한 번도 안타까움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만든 사람은 KDI 원장이 됐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방역도 경제도 선방했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해요.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에 6월 30일이죠. 청와대 상춘제에서 사부 요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말이 사부 요인이지 이 권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유럽 순방 때 보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촛불 집회를 통해 대단히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주 경탄을 했었다. 광화문 촛불 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한 뒤에 치른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권력을 얻은 것에 세계가 아주 경탄을 했다는 것입니까? 누가 한 경탄인가요? 문화적 방법으로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니 저는 정말 의아리 붕붕합니다. 광장의 촛불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문 대통령은 또 방역의 알파요 오메가인 백신 계약을 미적거리다가 백신 접종 꼴찌 국가가 되고도 여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의료진들이 고생과 이 거리두기라는 통제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의 희생으로 그나마 대확산을 막고 있는데도 그는 광복절 기영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예의 장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는 다시 국민에게 사회적 면역이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못 먹는 통제사회가 벌어지고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40%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한 조사는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52%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긍부정평가가 40대는 51%대 44%, 그리고 50대는 50%대 47%로 가장 고통스러울 40, 50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긍정평가 이유입니다. 코로나 대처가 33%, 외교 국제관계가 15%, 열심히 한다 5%, 전반적으로 잘한다 4%입니다. 경제정책이나 복지 확대, 북한 관계가 모두 3%인 걸 보면 코로나 대처야말로 문 대통령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국민은 원래 노예였습니까? 문 대통령은 전 국민 50%의 1차 백신 접종이 됐다고 하자 곧바로 SNS에다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는 지금 추세라면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완료되고 9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50%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상 회복의 시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백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니 개량 백신 확보를 위해 예산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을 통해 백신을 확보하려 해도 다른 나라가 백신을 선점해서 구할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쨌든 모더나 백신 701만 회분이 앞으로 2주간 들어오면서 문 정부는 최악의 백신 가뭄만은 면했습니다. 7월에 연기된 물량 일부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고 8월 물량도 결국 다 못 들어왔지만 중대본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모더나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23일 어제부터 이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일행에 포함될 경우에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틀 전 김부겸 총리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대응이 4차 유행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언제까지 이 국민의 고통을 떠안아야 합니까? 아마도 전 국민 2차 접종률이 70%를 넘고 변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숨통은 트이겠죠. 언젠가 그때는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버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없습니다. 언론에는 자영업자들이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빚을 돌려막으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라는 조치는 죽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비가 오는 21일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죠. 그 시위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흘린 눈물이 비보다 많다. 문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가 문 대통령에게 구명줄이지만 결국 권력을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다시 지옥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갑자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정부가 이제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고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흘 전이죠. NH농협은행은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따라 우리은행이 20일 대출 한도가 소진됐다며 9월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개인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중앙회 등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출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대출 절벽 말입니다. 이 은행에는 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인을 맡기는 게 아니냐 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내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금융권 가계부채는 작년 1분기 말 1611조에서 올해 1분기 말 1765조로 늘었습니다. 2분기 말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방치하다가 느닷없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막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이 정부의 정책 집행은 문자 그대로 내일은 없다는 식입니다. 가장 난감한 사람들은 집값,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치솟자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집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은행 대출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대출이 꽉 막혔습니다. 게다가 기존 대출 만기가 닥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물론 자칫 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이 같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으로 집값이 과연 잡힐까요? 과연 집값 폭등은 느슨한 금융권 대출 규정 때문이었습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만 하면 집값이 다시 잡히는 것입니까? 이런 대출 옥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무주택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작은 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 야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가요? 야당은 지금도 젊은 당대표와 대권 유력 주자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준석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20일 라디오에 나가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대선 경선 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로 낙사하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정책 토론회를 두고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20여 차례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한두 번 더 한다고 큰 의미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론회에 관심도 없었다. 특정 캠프가 비전 발표에 반발하니 경주리가 열받았고 캠프는 이준석이 한 게 아니구나 하고 알면서도 이준석이나 때리자 해서 제게 뭐라고 한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튜브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 이준석이 주목받으려고 기획했다고 한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매체가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니 땡 꿀떡에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인데 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캠프는 황당무계한 허위보도, 가짜뉴스라고 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긴 모두가 공밀하는 길을 윤석열이 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이준석이 최근 벌어진 당내 분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며 있었던 분란에 대해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가 출범하는 이상 정권 교체를 향해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과연 경선버스는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돌아가는 사정을 듣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모두 권력욕만 가득했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대선 구도는 아직은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입니다. 어제 모처럼 윤석열이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29.8%, 이재명 26.8%, 이낙연 12.4%, 홍준표 8.4%. 지난주에 비해 윤석열은 0.8%포인트가 하락했고 이재명은 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홍준표도 1.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범진보권만 조사한 적합도는 이재명 29.3%, 그리고 이낙연 18.7%, 추미애 4.6%, 박용진 4.5%로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보수권에서는 윤석열 28.4%, 홍준표 20.5%, 유승민 10.3%, 최재형 5.9%, 안철수 3.4%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주 크게 약진했다고 할까요? 그는 이제 윤석열을 8%포인트 미만으로 바짝 뒤쫓는 주자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서 이런 방향성이 다시 확인된다면 야당 후보 대결은 흥미 만점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드라마가 있는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천 화재 때 마산에서 황교익과 떡볶이 먹방을 찍은 것을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 참 사과하면 복잡합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재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사과의 이유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저희 판단과 행동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이 떡볶이 먹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현장에 일찍 오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성의 문제다. 판단 착오가 아니라 기본적 도덕감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윤희숙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휘득거리며 먹방을 찍을 수 있는 비정상적 인간성과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떡볶이 먹방의 본질이라면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7년간 세월호는 그렇게 팔아먹고 화재 희생자에게는 절절한 연결사를 썼다. 거짓쇼가 아닌 순간이 24시간 중 단 한순간이라도 있나. 그러면서 이런 독설을 퍼붓습니다. 어차피 100% 거짓에 불과한 사과를 받고 이재명이 그래도 정상인에 가깝구나 하고 안심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말 독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에게서 부동산 보유 거래 과정에 위법성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적발된 민주당 의원 숫자도 12명이죠. 거기에 꼭 맞춘 것처럼 보여 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정의 등 세금 탈루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률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 다행히 사전에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땅을 몰래 사놓고 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12명이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니 기가 꽉 막힙니다. 그 중에 세금 탈루도 2명이나 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은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12명 중에 10명이 당에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위법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래저래 야당의 힘은 줄어듭니다. 하긴 다들 입신양명 부귀영화에만 몰두하는 자들인데 숫자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은 저물어 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